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친윤석열 국회의원 모임 민들레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죠. 의견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춘다고 한 공동관사 이용호 의원이 잠시 뒤에 더 뉴스에 출연합니다. 당내 현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친문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서른 의원도 출연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어제에 오늘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주협의회는 중소기업들도 수출 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현지 기상 상황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발사 일정은 하루씩 미뤄져 내일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모레 발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의 내분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군납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은 미자격 업체가 허위 사료를 넣고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독점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오늘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미국이 모레 새벽에 큰 폭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어제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31.55포인트, 1.26% 내린 2,472.96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500선이 깨진 건데요. 오전 한때 잠시 2,5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해 지금은 2,48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2.52포인트, 1.51% 내린 816.25에 시작해 이 시각 현재 81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876.05포인트 하락한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원 넘게 올랐었는데요. 어제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5원 오른 1291.5원의 거래를 시작해 이 시각 현재 1289원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입니다. 문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등하면서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결정을 봐야 합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도 22년 만에 최대폭이었는데 이번 주 FOMC 회의에선 한꺼번에 0.75%포인트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에 무게를 실었고요. 또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와 제프리스 그룹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연 7%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르면 대출 상환액 얼마나 늘까요? 서울 84제곱미터 중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4억 3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총 291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였을 때 209만 원 정도가 상환액이었는데 7%로 오르면 291만 원이 되니까 한 달 부담 비용이 82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를 더 빨리,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발표되는 미국 FOMC 금리 인상폭과 정책 전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화물연대 파업 소식 알아보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포항제철에는 반출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쌓여가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길어지고 있는데 포항제철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선제 공장과 냉영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 제품의 절반인 2만 톤은 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 제품은 하루 7,500톤 정도, 또 냉연 제품은 하루 4,500톤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전 제품이나 고급 건자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냉연 공장의 가동 중단은 소재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관련 업계로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두 곳만 해도 21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하루 만여 대가 오가는 화물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공장이 가동되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직접 계약한 차량이 운행되면서 부품 수급이 조금 나아졌지만 생산 차질은 여전합니다. 생산량은 하루 2천여 대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모여있는 충북 단양은 사실상 시멘트 육로 수송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골조 공사가 멈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라시멘트는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는 소속로 4개 가운데 1개가 가동을 멈췄는데 시멘트를 보관하는 사일로가 꽉 차면 사일로 전체가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울산석유화학단지 선전진이 강화하면서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화학제품 공급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20% 밑으로 떨어졌고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항하는 선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출 전문 중소기업들이 수출 품목 선적 취소와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유가급 등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과일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인들이 매대에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산물은 특히 물류 차질에 곧바로 영향을 받을 텐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참치나 새우, 동태와 같은 수입 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현재 일식당이나 개인 고객들에게 도소매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은 유류비가 오르면서 운임 부담이 커져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이 돼서 지금 상당히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고요. 물건 공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건을 구하느라고 지금 애먹고 있어요, 저희 가게들이.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마진 자체가 너무 폭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가격 인상의 요인입니다. 이 가게에서 취급하는 수입 수산물 150종류 가운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냉동 수산물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던 물건이 지금은 2, 3주는 기다려야 받는 상황입니다. 수급 차질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냉동 명란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이나 인천에서 수입한 물건을 컨테이너 차량으로 옮겨야 하는데 세관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량의 10% 정도가 아예 공급이 안 되면서 새우나 소라, 주꾸미, 오징어 등 전반적인 품목 수급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파업으로 인한 가격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상인들은 얘기합니다. 수입 과일 역시 유가 등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품목인데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네, 제가 청과물 시장 쪽도 돌아봤는데요. 가게 매대에 과일이 몇 종류 없는 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손님들이 사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 아예 꺼내놓지 않은 건데요. 실제로 체리를 사러 왔다가 높은 가격 때문에 그냥 수박을 사고 돌아간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입 과일 역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 상인은 체리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품목은 한 상자에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일은 하루를 넘기면 팔지도 못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일교차가 큰 이상기후로 수입 과일 출하량마저 줄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공백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후반기에 들어선 국회 빨리 의장단도 정해야 되고 상임위 배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놓으라는 국민의힘과 권한을 축소해야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화 자구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이처럼 공전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민생 우선 실천단 발대식을 여는데 고물가와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토부가 이미 논의되고 계속해서 얘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합의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민생의 어려움들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중재가 먼저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하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세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각 당의 속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내용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강 때문에 열리는 의총이긴 하지만 의원들이 모이는 만큼 특강 이후에 자연스레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당혁신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혁신위가 공천 규칙에 대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젊은 세대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고 대신 70년대, 80년대생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연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수본은 미자격 업체가 수년 동안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부대 2곳을 압수수색했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의 수사관을 보내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오전 11시쯤에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군 물품 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입니다.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허위 서류를 넣어서 군정보 암호 모듈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독점 수주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국수부는 해당 미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군 사업을 독점 수주할 수 있었습니까? 네, 우선 문제가 된 업체는 군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 장비를 달고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모듈 장비를 고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해당 자격증을 허위로 꾸며낸 후에 사업을 수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처음 만들어진 후에 곧바로 군과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독점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작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사업 수주 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 군과 계약한 금액만 100억 규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과거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수부는 A씨가 과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군 당국의 안보 관련자들과 안면을 튼 후에 인맥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우리 국민 20명 가운데 19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닷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20명 가운데 19명꼴이라면 95%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이 크게 높아진 거죠? 네, 먼저 코로나19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이 지난 4월 연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이 3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0.6%보다 무려 60배나 증가한 건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4월의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36.1%는
같은 기간 10세 이상의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아 미진단 감염자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 감염의 백신 접종까지 포함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94.9%로 조사돼서요. 국민 20명 가운데 19명꼴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번 조사 규모가 작고 대상자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한정돼 전체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자연 감염 규모와 유행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달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6,000명 가까이 늘어난 9,778명입니다. 현충일 다음 날이었던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000여 명 늘었지만 닷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98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네, 여기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바다의 파도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풍 때문에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누리호 2송이 내일로 늦춰졌습니다. 발사 역시 하루가 늦춰졌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구조팀 이호성 박사와 함께 상황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날씨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회의를 거쳐서 발사가 하루가 지금 늦춰진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비도 비지만 바람이 더 큰 문제다 저희가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이 됐습니다. 예, 왜 바람이 중요한가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제가 채워져 있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페트병도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대로 서 있지만 안 그러면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어 무게 있으면.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바람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 의한 거를 구조적으로도 공력적으로 다 해석을 다 하고 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예상하는 그런 범위 바깥에 서 바람이 오면 이게 또 다른 외의 요소로 하중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저희는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바람의 종류를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지상풍 또 네. 고층풍으로 나누고 있는데 네. 고층풍도 지금 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저희가 올라가면서 위에는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렇다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 지상에 있는 바람이 고층풍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그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사대에 직접 사람이 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엄브리칼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에서 특히 전기 엄브리칼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많게 되면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저희 안전 문제로 네. 저희가 이송을 늦춰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지금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송이 내일로 미뤄졌고 또 모레 이제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 날씨 기상 상황이 지금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괜찮겠죠? 예, 저희가 상당히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네네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잦아들고 네. 그다음에 온도도 또 올라가고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선 오전에 제가 기상청을 확인해 봤을 때는 오늘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보가 좀 바뀐 상황이라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누리호가 지금 조립동에 지금 대기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립이 네. 다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립동이 그냥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청정룸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돼 있고 먼지나 특히 온도, 습도 이런 것이 다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주 최적의 조건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립이 이루어졌는데
내일로 미뤄졌으니까 네. 조금 더 대기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기를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지금의 그 조건에서 처음부터 1단, 2단, 3단을 다 모든 걸 다 부품을 조립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있는 것보다 아주 저희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은. 아,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정 지역이기 네. 때문에. 자, 내일 아침에 이송을 해서 이제 모레 오후 발사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송에서 발사까지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소 좀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외국의 발사체 예를 보면 어떤 발사체는 한 이틀 전에 놓고 작업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조금 더 서둘러서 새벽부터 저희는 작업을 하고 밤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오래 그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외국 발사체는 좀 미리 갖다 놓고 천천히 하던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네. 저희는 하여튼 그 스케줄상에 다 넣고 저희가 하여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빠른 편이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2차 발사체 모습을 그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늘 발사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사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발한 발사체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늘 발사체가 흰색이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네. 흰색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발사체가 이제 그 하얀색인데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액체 산소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액체 산소가 마이너스 183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온에서는 계속 증발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발사대에 놔두면서도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복사열이나 이렇게 해서 뜨뜻해진다면 온도가 더 높고 손실이 더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막기 위해서 이제 하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가끔가다 어떤 발사체를 보시면은 그냥 좀 뻘겋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 그냥 또 검은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발사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런 우리처럼 열 전도성 코팅이나 이런 하얀 코팅을 하지 않고 바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로는 열 전도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황색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실리카 우리 썸을 프로텍션 하는 러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냥 바로 적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행히 내일과 모레 날씨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지난 12년의 개발의 결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 정도의 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만 장관 총리 정도 부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뉘앙스가 좀 약간 강하게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재현 의원이 그래도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잘 정리가 됐고 또 권성동 의원이 초기에 수습을 했다고 보고요. 친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사조직을 우려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이 모임의 주축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 나눠보겠다고 한 분 민들레 모임 공동관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언제 피는 겁니까? 이제 심었으니까 예. 언젠가는 개화하겠죠. 우선 민들레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 비서진 우리 이제 보좌진이 졌는데 다들 좋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취지도 민들레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심을 들어볼래. 또 민심을 듣고 행정부에 전할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 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들도 이 민들레 모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언론을 보고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보도가 좀 고약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갔는데요? 순수한 공부 모임, 당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모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무슨 협의체처럼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당이 다 당정대가 있는데 이게 다른 뭐, 기구, 당의 그렇죠. 공식 기구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그러면요.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좀 처음부터 좀 모양을 좀 구긴 뭐 이런 측면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모임 처음 제안한 분이 누구세요? 그냥 이용 의원님 말고 또 다른 분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 4, 5 뭐 식사도 하고 예. 또 아무래도 인수위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뭐 가끔 얼굴을 보는데 그런 몇몇 분들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공부 모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교체를 했는데 막상 이제 정권을 끌어가는 것은 행정부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사든 정책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끌어가는데 이 의외로 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막상 정권을 만들어 놓고 정보는 좀 소외된 이런 측면이 있으니 그렇군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주인의식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 때로는 정책도 좀 공유를 하고 또 국정 철학도 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뭔가 뒷받침하고 뭐 이런 걸 좀 만들고 또 당내 어떤 의원들 간의 소통을 해서 좀 결속시키자 이런 다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10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제안을 했습니까? 예, 제가 뭐 모든 의원들에게 다 그 문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로 몇 분이나 수락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참여하겠다고 한 분이 30여 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라면 계속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뭐 하여튼 뭐 공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 네. 제가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풀고 또 소나기는 좀 피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면서 좀 의견도 듣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서 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참여 의사를 한두 분씩 이렇게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대표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쪽 측근하고는 뭐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요. 처음 이게 사조직이라고 하는 게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의원들끼리 만난 게 어떻게 사조직입니까? 그리고 사조직이라 하면 어떤 사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사조직인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구성이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원이 3선 이상 올라가면 자기 정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순수한 사람들끼리 하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적 모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민들레 모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네, 하여튼 뭐 저희 오픈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은 분 오고 또 떠나고 싶은 분 떠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께서 하여튼 여러 사정에 의해서 떠난다고 그러면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언제 다시 의견이 모아지고 어떤 오해가 풀리면 출범할 수 있는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민들레 모임 이름 그대로. 민들레 이름이 워낙 깜찍하고 좋다고 이미 그리고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들레 모임이 출범에 즈음하여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의 주도권 놓고 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들레 모임이 딱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혹시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게 민들레 모임을 보는 어떤 그 편견이나 오해가 생기게 한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전 네. 부의장 이분 간의 감정적 설전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 이야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혁신위도 또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당 혁신위의 역할 그리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직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선을 이기고 또 지방선거도 사실 승리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언제 해도 좋다 그런 입장인데 다만 그 혁신을 우리 이제 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그 당내외 많은 분들과 어떤 공감대를 가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저는 혁신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내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안철수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몫으로 이제 국민의당 몫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점식 의원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이 친윤계 의원이잖아요.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안철수 의원께서 처음부터 국민의당에 있는 인사를 사실은 추천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태규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정 없으면 저라도 했으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한 이유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칼라는 중도적인 그런 실용적인 그런 칼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줘야지 당의 의원도 확장되고 처음에 합당의 어떤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내에 있는 더구나 검찰 출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모양이 좀 뜬금없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이제 본인은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 이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저변을 확대를 하고 윤 대통령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을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경할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왜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을까? 왜 추천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당내 기반을 더 확장하기 당내 위해서 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통령이나 검찰 인사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뭔가 그럴 만한 분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정점식 의원하고 또 뭐 예전부터 무슨 히스토리가 있었던지는 뭐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요 또 어제 대구도 갔어요. 홍준표 시장 당선인 홍준표 시장 만났죠. 근데 홍준표 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나서 안철수 의원한테 당권 경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조언을 했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마치 당이 이준석 대표 또 정진석 부의장, 그리고 뭐 권성동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당이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권 이 부분에 대한 헤게모니가 아니냐. 그런데 다들 보죠. 그런데 결국 대표가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의원으로 봐서는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마음이 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으로 봐서는 좀 지금은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조금 더 내공을 좀 더 다지고 접점 좀 늘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당선인이 모를 리 없는데 당권 투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속돼서 있으면 그게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발언도 하고 정책 처신을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네. 대구에서 멀리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거기에서 훈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당선인이죠. 이야기 좀 해봤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왔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비슷한 추세입니다. 6월 둘째 주 국정수행평가는 48%가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접했던 인사, 그러니까 저 검찰 인사가 좀 많다 그런 시각이 좀 일부 있었고 지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또 후임 두 분을 여성 측면에서 또 사실 지명을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좀 얘기가 있고 결국 인사 문제. 예, 그게 좀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부의장 또 뭐 민들레도 조금 작용했나요? 뭐 여러 가지들이 합쳐졌겠죠. 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물가 문제 여러 가지 또 화물 뭐 대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경제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또 투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행보도 예전처럼 뭐 기획을 해서 뭔가를 뭐 해서 이벤트 깜짝하지 않고 그런 대로 이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상 행보는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인사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함께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에 계시면서 김건희 여사 직접 이렇게 뵌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 뵌 적이 없고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인수위 때도 뭐 그분이 나오신 적이 없어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제 이제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수 여사 예방하러 갔잖아요. 봉하마를 찾았는데 어제 이제 모습을 보고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뭐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막 공격을 해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대통령 혼자 다 국정을 운영해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조할 측면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권양수 여사를 만난 것도 같은 여성으로서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부인으로서 내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좀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심. 저희도 아까 이제 민들레 얘기했지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은 싫은 얘기를 하면 참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인은 내조하면서 이 민심을 전달하고 그러고도 뭐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조용한 데서 점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찰을 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권한이 지금 너무 세졌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그 검수완박으로 이제 검찰에서 하던 여러 가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어요. 예. 그러나 여기가 뭐 통제 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견제와 균형을 할 필요는 있다. 힘이 있는 데는 늘 한쪽으로 막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견제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균형. 네, 네. 그게 이제 인사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경무관급 이상을 인사를 제청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지금 이 경찰의 권한이 좀 더 커진 상태에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행안부 내에 치안 정책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두 분 갖고는 좀 경찰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인사나 혹은 뭐 관련 예산이나 뭐 감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검찰도 어떤 법무부 장관이 보듯이 이 경찰도 행안부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경찰이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잘 갈 수 있는 폭주하지 않는 예. 이렇게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하는 거다. 시대 역행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 서른 의원 모시고 민주당 내 현안 그리고 최근 이슈 이 경찰국 포함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서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들레 모임 공동관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민들레 모임 뒷이야기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오늘과 같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바람은 오늘보다 약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와 강풍으로 인해 누리호 이송이 하루씩 연기되면서 내일은 누리호 이송이, 모레는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고흥 지역의 기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양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예보는 없는 상태고 발사 당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고층의 다소 강한 바람도 내일 이후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남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도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친문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죠. 세대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뒤 2부에는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서른 의원 출연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